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네. 한일 정상회담 일정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하고 모레 이제 갑니다. 일본을 가는데 세부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도쿄에 도착을 해서 첫 일정은 그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입니다. 네. 오후에 가장 중요한 일정을 수행을 하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 있고. 네. 정상회담 이후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일정인데요. 네. 노포 두 곳에서 연이어 만찬을 벌입니다. 만찬을 하루에 2번 먹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밥을? 밥 2차를 하는 건데요. 1차, 2차를. 네, 그 긴자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에는 128년 된 식당, 뭐 지금 렌카테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로 옮겨서 그 대화를 계속할 예정인데 이 식당이 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 일본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예. 뭐 윤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 측이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우리 측 용산에서 아마 이 얘기를 일본 쪽에 전달을 해서 오므라이스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이에 대해서 일본 측 설명은 만찬을 2번 하는 건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문 이틀째에는 경제 관련된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뭐 정책의 주요 인사들을 접견을 하고요. 그 양국 의원 이제 연맹과 뭐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이 자리에는 그 우리 측 기업 관계자들도 참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일정으로는 게이오 대학에서 일본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강연을 한 뒤에 오후에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자, 일정을 보니까 이 지금 눈에 띄는 게 지금 128년 된 돈가스 집에서 오므라이스 먹는다 이 얘기고 또 보도가 그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정상회담 가서 무슨 의제가 있고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고 누굴 만나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어제 뭐 대통령실에서 세부 일정을 공개하면서도 네. 정작 이제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올라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인데요. 네. 사실 이제 의제조율이 됐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뭐 이런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밥을 왜 2번 먹느냐. 밥을 2번 먹고 오므라이스를 거기서 왜 먹냐. 네, 그리고 대통령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이제 식사인데 네. 어떻게 이제 오므라이스와 돈가스냐.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좋아한다라는 걸 반영해서 일본이 결정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럼 대통령실에서 일본의 정상회담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오므라이스를 먹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 여름쯤에 방한할 수도 있다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답들은 사실 있잖아요. 강제동원 뭐 네, 얘기라든지 맞습니다.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일본이 지금 아직은 호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라는 네. 우리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있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이 뭐 어떤 뭐 원론적인 입장에 그치느냐 아니면 굉장히 좀 과거에 비해서 진전된 언급을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1차적인 관심이고요.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른바 이제 안보협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제 비판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과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대한 교류를 하는 게 지금 뭐 북한과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상에서는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뭐 수출 규제 해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서도 일본이 지금 이제 강제징용 해법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심이 많은 거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것을 요구할지 또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리고 이게 그 수산물 관련된 이제 수입 문제 뭐 이런 거랑도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양국 간의 입장이 어떻게 그 합의가 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 부분인데 어제 저희가 이렇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발표한 뒤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올랐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거거든요.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 네. 이거 아예 수입 규제 풀어달라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제 그 질문이 나왔는데 네. 기시다 총리가 뭐 잘 해 나가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번 정상회담에 이제 의제에 이게 포함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을 지금 낳고 있고요. 일본 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 규제처럼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네. 의제에 대해서 좀 한국 측에서 좀 이 부분을 이제 수용해주는 일본 측의 입장을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일본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가 조율되는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가 완승했다. 이 네. 얘기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패배했다 이 얘기랑도 같은 얘기인데요. 요 전까지는 지금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이제 원전 사고 이후에 2013년 9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이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네.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일본이 패소를 해서 이 수입 제한 조치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하고 모레 네. 정상회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문제인데요. 결국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것 좀 개편안을 좀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뭐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직접 추진했던 내용인데 예. 왜 대통령께서 경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발표가 됐는데 다시 경로가 됐다. 네. 예. 윤 대통령은 이제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법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라.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서 법안 내용과 이제 소통 사항을 보완하라, 보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예. 이 내용은 뭐 워낙에 이제 뜨거운 이슈였으니까 다 아실 텐데 지금 현행 최대 근로 시간이 52시간입니다. 지금은 52시간, 뭐 40시간 네. 기본에 따라 더하기 12시간. 12시간 일주일에 네. 더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일이 몰릴 때는 어떤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좀 쉴 수 있게 이렇게 아. 조정을 하자. 이게 이제 정부의 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주들이 69시간 일은 할 수 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계속 시킬 가능성이 네, 있는 69시간을 거잖아요. 시키는데 그러면 더 일한 시간 외에 휴식이 과연 보장이 되겠냐. 지금도 하루 연차 쓰는데 눈치 보이는데 그렇죠.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는 좀 탄력적으로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입법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오면서 사실상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MZ세대 의견 들어봐라 지금 한 것 같은데 앞서 정부하고 여당의 얘기 들어보면 MZ들 69시간 선호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불과 이제 며칠 전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2030 청년층은 다들 좋아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MZ세대는 의견을 잘 개진하기 때문에 바로 다 얘기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그런 했고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정의당 논평을 보면 뭐 그놈의 MZ 타령 좀 그만해라 네. 이런 이제 문구가 포함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MZ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노동 시간이 줄여가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길게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노동자의 휴식권이나 건강권이 오히려 생산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이제 어떤 과학적인 더 쉬면 더 쉴수록 효율적이 더 그렇죠. 있다라는 네, 그런 근거들이 그런 있다는 거죠. 근데 예. 이제 그게 아니라 과거에 무슨 근대화 시대처럼 일하는 시간만 늘려서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이제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아니다 오히려 좋아한다 내가 뭐 IT 노동자들 만나보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 네. 게임 업체에선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시민단체나 노동 관련된 이제 단체에서는 계속 문제라고 지적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다가 오히려 이번에도 그 MZ들이 좀 반대한다. 네. 이런 이제 대통령실의 기류가 반영이 돼서 재검토 지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MZ 세대도 네. 그렇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혹시 의견을 들어봤는가 모르겠네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이제 강하게 반대하고 반대하는 입장이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69시간까지 일하는 거에서 흔히 얘기되는 게 이른바 이제 크런치 모드 같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게임 개발 업체들이 게임을 출시하기 직전에 집중적인 노동을 하고 마지막에 엄청 막 시키는 거죠. 예. 예. 게임 출시가 되고 나면 사실 그 업종의 특성상 거기 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반화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굉장히 좀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MZ 노조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언론에 의해서 부각이 됐는데 여기마저도 반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네. 다시 좀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근데 한덕수 총리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이 개정안이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네. 뭔가 대통령실하고 총리실 계속 엇박자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 네. 건지 아니면 현안을 어떤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용을 잘 전달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공개되기 직전에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네. 이 제도가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걸 좀 노동 시간을 전환토록 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지시사항 재검토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궁색해진 정반대 얘기 반대 같은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그립은 보여지는데 이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련 내용들을 얼마나 지금 결정할 인지는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네.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신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신도 지금 69시간 개편안 관련해서 워킹맘에 도움이 된다라는 우리 고용노동부 그것을 이용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서울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탈리아 한 매체는 기사를 썼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인디펜던트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최근 자료를 보면 한국의 출산율이 2021년에는 0.81명이었는데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져서 그렇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이제 감소를 시작했는데 그 이제 노동력 부족과 복지 지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낮은 출산율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담한 조치를 이제 지시한 대통령이 이런 이제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이게 삶의 균형을 그렇죠. 개선하는 시도라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네. 이탈리아 언론도 굉장히 관심을 보였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이제 한국의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 네. 근데 세계 다른 국가들은 주 4일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아하. 한국은 서울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뒤로 있다. 가고 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론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라는 걸 이탈리아 언론도 소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실업률을 오히려 더 높일 거다. 뭐 연평균 한국인이 1951시간을 일을 하는데 네. OECD 평균이 굉장히 노동 시간이 긴 나라들이 포함된 평균이 171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국인들이 한 200여 시간, 250시간 정도 일을 더 하는 건데 일을 더 하자고 한다고 한국 정부가 네. 이렇게 이제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호주 언론에서 한국인이 평균보다 오래 일해서 과로사라는 단어가 네. 있습니다. 과로사. 이걸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뭐 노동시간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잠시 후 2부에서 자,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어제 또 IT 업계 만났다고 네. 하니까요. 그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기 방통위원장 네. 인선 소식인데요. 임기가 지금 한상혁 위원장 임기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자, 시간 조금 남았는데 네. 계속 후임자 거론되고 있어요. 한 명은 검사고 한 명은 MB 때 네, 인사입니다. 맞습니다. 한상혁 말씀하신 대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30일까지 임기인데 지난해 9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특정 항목 점수를 의대적으로 낮게 주는데 개입한 게 아니냐 네. 이런 혐의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뭐 방통위 국장도 구속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업무를 정지하거나 탄핵 소추하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탄핵 소추도 가능하다. 네. 예. 그럼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후임을 누가 할 거냐? 여기서 이제 한마평에 오른 인물이 2명인데 김우곤 변호사, 김후곤 변호사. 네, 특수통 출신의 검사 출신입니다. 어. 그리고 익숙한 이름인데 과거에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 이제 불렸던 이동관 대통령 대협력 특별보좌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죠. 대변인으로 뭐 이 두 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일단 상황입니다.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뭐 예전 MB 정부 때 하여튼 언론 핵심인 인사였는데 김우곤 변호사 검사 출신 네. 이 방송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특별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왜 거론이 되나 해서 예.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한 차례 방통위에 파견 근무를 했었던 이력이 검사가 있습니다. 파견하긴 하거든요. 네, 한 번씩. 그래서 예. 법률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파견을 받는데 이때 이제 뭐 스포츠 중계권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예. 보편적 접근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뭐 어디까지가 보편적 접근권이냐, 네. 얼마에 사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었는데 그때 이제 법률 자문관 역할을 했던 적이 있다, 이런 이력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그걸 한다고요? 자, 검사 출신이 후임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 그러면 글쎄요, 비판이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정수인 사태도 네. 그거랑 연장선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금융을 감독하는 자리에도 검사 출신이 가 있고, 뭐 심지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관리를 하는 업무도 검사 출신이 네. 지금 본부장으로 있는 상황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여러 전문가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또 검사 출신을 임명한다. 이동관 전 수석은 이해는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네.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는 검사 아니면 사람이 없냐, 뭐 이런 비판이 또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통위원장 시작으로 6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되는데 다른 상임위원 인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여야가 모두 네. 추천하는 구조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제 그 추천 인사들이 위원장 포함 5명인데 그렇죠. 3명은 이제 대통령하고 여당 쪽이고 추천하고. 2명은 야당 네,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 늘 이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소수가 돼서 그렇죠. 딱 2명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구조는 모두 예. 추천하는 건데 사실상 의사결정은 정부 예. 여당이 다 정부하는, 갖는 네. 뭐 이런 방식이 구조죠. 예.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야당 몫으로 선임된 부위원장이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우리 몫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아니다, 이거 우리 몫이다, 이렇게 지금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출신으로 이제 상임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뭐 MBC 출신이었던 김성수 신경민 전 의원, 네. 그다음에 최민희 전 의원 언론운동을 아하. 했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국회에서 오래 활동했던 안정상 국회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후보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켜보기를 하고요. 다음 소식은 대통령실 이 근무자들,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 얘기인데요. 평균 재산이 48억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문재인 정부에 비교하면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네. 경실련이 14일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37명의 재난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균 재산은 48억 3천만 원이었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네. 지금 일반 국민 가구의 평균 재산이 4억 6천만 원이니까요. 10배네요. 이거 10배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었는데 446억이었고요. 이 재산에는 배우자 명의의 상가가 무려 6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이 이원모 비서관 사실은 정순신 그 낙마 사태 때 인사 검증했던 그 검찰 출신 인사 비서관이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그 대통령과 검찰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고, 지금 이제 모든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제 자리인데요. 네. 이 뭐 곳곳에 이 민주당의 표현을 빌자면 검찰 프리패스 인사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사들이 뭐 이원목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한동훈 장관인데 공통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이력이 아하. 있는 검사들입니다. 경실련 얘기에 따르면 이 사람들 혹시나 임대 수익 올릴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공직사회 윤리 강화에서 보면 이 네.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인사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다.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팔고 또 난리 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통령도 한 개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래서 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뭐 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인사비서관이 부인이 상가를 64건을 갖고 64개. 있다. 와, 이게 이거 지금 뭐 그러면 이게 64건을 그냥 놀리진 않을 텐데, 그러면 이거 뭐 어쩝니까 이거? 네, 예. 그거를 이제 영리추구 목적으로 예.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밝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의 재산은 그만큼 중요하고 엄중한,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가를 64채나 가진 사람이 대통령실에 포진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무주택자나 서민들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지금 나는 신이다. 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네. 유행하고 있는 이 나는 신이다 내용인데, 특히 5화 6화가 아가동산 얘기예요. 네. 아가동산 종교단체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지금 그 사이비 종교들의 네. 문제를 연속적으로 다루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5회와 6회가 네. 아가동산과 이제 그 교주인 김기순 씨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제 아가동산 측이 뭐 제작한 MBC와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을 냈고 24일 오전 가처분 이제 신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인용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방송 못했던 것 같기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 거의 다 본 사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SBS가 이제 방송하려고 했었는데 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방송을 못했던 적이 있는데 앞서 JMS 측도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네. 법원이 이걸 기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과거에 뭐 아가동산 측 SBS를 상대로 그 가처분 신청을 이긴 적이 있지만 이번에 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